안녕하세요. JJ 살롱입니다. 오늘 문장의 기록 시리즈는 폴 오스터의 달의 궁전 속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문장을 먼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상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없는 세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행위였다. 여러분, 오늘은 문장을 읽기에 앞서 작가 이야기부터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소설이나 어떤 작가 세계가 마치 어딘가에 실제하는 하나의 인물, 캐릭터처럼 다가온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소개한 이 소설가 폴 오스터가 제게 그런 경우인데요. 제가 이 작가의 소설을 읽고 문장을 기록해 놓은 책이 총 6권이더라고요. 달의 궁전, 뉴욕 3부작, 우연의 음악, 공중국에사, 보이지 않는, 그리고 자전적 산문집, 빵 굽는 타자기, 이렇게 6권을 읽었는데요.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폴 오스터는 문장이 재치 있고 지적이고 그리고 세계를 보는 시야도 굉장히 독특해서 좋은 문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기록해 놓은 문장의 양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회차에 소개해드렸던 앨리스 먼로뿐 아니라 제가 이 폴 오스터에도 한때 푹 빠져서 참 즐겁게 독서를 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6권의 책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냐 하고 물으면 약간 멈칫하면서 글쎄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는 찬찬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폴 오스터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작품이 달의 궁전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의 작가 단위의 독서를 하다 보면요, 지나고 나면 한 작가의 세계가 마치 살아있는 하나의 캐릭터처럼 인식되면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나 형상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생각하면 그의 소설들은 어떤 20살 무렵의 청년이 자기 혼자만의 감성에 푹 빠진 채 도시의 대로변이 아닌 대로변에서 한불로 더 들어간 길을 일부러 찾아서 걷는 느낌. 그래서 저는 하루키를 떠올리면 그런 세컨블록의 도시를 걷는 센티멘탈한 청년이 머릿속에 바로 나타나는데요. 이 폴 오스터의 경우엔 제겐 조금 더 역동적입니다. 제 안에 하나의 인물이 지나가는데요. 지적이고 세련되지만 어딘가 불안정한 방랑자. 언제나 자기만의 세계를 쫓으며 스스로를 공허 속으로 밀어넣는 사람. 이상하게도 그런 한 인물의 일대기적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루키의 그 세컨블록의 센티멘탈 청년은요, 때때로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오스터의 이 남자, 이 불안정한 방랑자는 얼굴을 드러내거나 가까이 오지 않고 언제나 자기 궤도로 멀어집니다.
그저 제 속에서 일어나는 무척 내밀하고도 주관적인 감각인데요. 여러분은 한 작가의 세계가 이런 식으로 형상화되기도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읽은 모든 작가의 작품들이 이렇지는 않고요. 유독 독자에게 그런 이미지들을 형성하고 남기는 작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작가의 세계가 소설들의 총합으로서 독자로부터 어떤 자체적인 생명력을 획득할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것도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느끼기에 지난 회차에서 소개해 드린 앨리스 먼로는 일상의 조각들을 한 땀 한 땀 정밀하게 세공해서 완벽한 소우주를 만들어내는 어떤 장인 같습니다. 그래서 앨리스 먼로보다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라는 개별 작품이 제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반면 폴 오스터나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장인보다는 세계관 창조자 같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자신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필터가 있어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던져 넣어도 그것이 단숨에 그 작가들만의 색으로 물들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독자에게 작품 단위로 기억되기보다 작가 단위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폴 오스터의 경우에도 그래서 저는 달의 궁전보다 폴 오스터라는 작가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잠깐 언급했던 하루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너무나 좋거든요. 다시 폴 오스터로 돌아와서요. 그래서인지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저 6권의 책들이 마치 커다란 하나의 달의 궁전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작품인데도요. 마치 서로가 서로의 방을 열어주는 하나의 확장판처럼 이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읽은 작품들을 일일이 열거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6권 모두 거의 동급으로 재미있었고요. 같은 재능이 반복되는데도 질리지 않았고 소설들이 같은 엔진,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데도 인물들은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러 작품을 읽었지만 결국 그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방랑, 하나의 길고 긴 공허 탐사, 폴 오스터식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소설을 읽기 위해 다음 책을 편다. 그런 느낌보다 나는 이 작가의 세계에 계속 머물고 싶어서 새로운 책을 읽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폴 오스터의 작품들 중에서 실제로 저를 어떤 존재적 층위에서 건드리고 움직인 작품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가 초기에 쓴 희곡 한 편이 저를 굉장히 깊게 터치하고 통과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곡을 가지고 오기에는 좀 너무 외곽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아껴두어야 하는 필요도 있어서 달의 궁전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도
폴 오스터의 저 6작품을 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달의 궁전 속 문장이지만 폴 오스터의 다른 어느 작품에 들어가도 무방한 그런 에센스 문장으로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상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없는 세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행위였다. 이 문장은요, 소설 속에서 주인공 마르코 스탠리 포그가 에핀이라는 노인과 함께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에 관한 관찰의 문장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저 문장을 보면서 빙그레 미소를 짓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폴 오스터가 바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소설가로서의 자기 특징을 소설 속 한 인물에 입혀 은근히 드러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문장 자체가 폴 오스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폴 오스터의 재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홀리는 재능, 타고난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인데요. 오스터는 인물들이 만나는 우연한 사건, 또 다른 인물들, 혹은 아예 없는 세계를 뭔가 처음부터 당연하게 있었다는 듯, 그 속에 무언가 대단한 것이 숨겨져 있었던 듯, 그렇게 둔갑시키는 기술이 매우 탁월합니다. 실제로 소설을 보면요, 이 재능이 인물과 사건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그 우연한 조합이 서사의 엔진으로 작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요, 주인공으로 설정된 어떤 인물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앞에 있는 돌을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돌이 주인공과 사실상 깊은 연관이 있었고 꽤 큰 의미를 차지하는 사물이 되는 게 당연한 그런 식인데요. 오스터는 이런 우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거나 해명하려 하기보다 그 우연 자체가 이미 세계의 작동 방식인 것처럼 독자를 설득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태연한 표정으로 전부 이야기로 꿰어버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폴 오스터 하면 떠오르는 우연의 미학인데요. 독자는 왜 하필 그 돌이어야 하는가, 그 돌은 갑자기 왜 거기에 있었는가 하는 식의 그런 기존의 독서 문법에서 벗어나 혹은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타고난 재능이 부여한 이야기의 힘 때문에 그냥 홀리듯 따라가게 되는데요. 저는 바로 이것이 이 작가가 가장 잘하는 일, 앞에서 말씀드린 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고 느끼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오늘의 문장의 앞뒤 맥락을 조금 더 낭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핵심 문장을 둘러싼 문장들을 보면 폴 오스터의 재능이 어떤 것인지, 제가 왜 톡톡 튀는 감각, 현실을 한 단계 더 밀어올려 독자를 홀리는 감각,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상상의 지적 비약이라고 표현하게 되는지, 폴 오스터를 아직 안 읽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위쪽에 CC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막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청한 사람의 이름은 오를란도였는데 그는 타고난 코미디언이어서 상상의 물 웅덩이를 발끝 걸음으로 재빨리 피해가고 우산을 여러 각도로 기울여 비를 가리고 하면서 함께 걷는 동안 내내 속사포처럼 빠른 독백으로 우스꽝스러운 연상을 하고 익살스러운 말을 짓거려댔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상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없는 세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행위였다. 미치광이 요정이 뉴욕을 장악하고 있었다. 50달러짜리 지폐들이 남모르는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비가 오면서도 오지 않았고 망가진 우산을 뚫고 세차게 쏟아지는 비는 한 방울도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브로드웨이 84번가 모퉁이에서 오를란도와 헤어졌다. 우리 세 사람은 번갈아 가면서 악수를 하고 평생 동안 친구로 남을 것을 맹세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앞뒤로 확장해서 보니 폴 오스터의 매력 느껴지시나요? 저는 낭독을 하면서도 이건 완전히 폴 오스터 그 자체야 하면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저 타고난 이야기꾼에게 소설 속 주인공인 마르코와 에핀까지 홀리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요. 그들은 우연히 만난 사람,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게 분명한 사람과 평생 친구로 남을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폴 오스터는 이런 식의 우연과 그것을 구성하는 지적이고 세련된 문장들과 특유의 과장 감각이 소설 전체에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제 생각엔 한번 그의 소설을 찾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절대 한 권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저처럼 몇 권은 그냥 단숨에 읽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달의 궁전은요, 장편 소설인데요. 마르코라는 고아가 자기 기원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찾고 또 찾을수록 주인공은 더 큰 공허와 상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달의 궁전이라는 제목을 닿을 수 없는 공허를 향한 탐사의 이미지로 읽게 됩니다. 달은 멀리 있고 비어 있고 차갑죠.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끊임없이 상상하고 도달하고 싶어하고 또 시도하고 언젠가는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탐사의 공간이잖아요. 소설을 보면 고아인 마르코가 자기 기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꼭 달을 향해 닿을 수 없는 공허를 향해 나아가는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르코에게 찾아온 사건이나 인물들이 뒤늦게 하나의 계보로 엮이면서 이야기가 깊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이야기의 과정이 하나의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확장되는 그런 미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르코의 이야기 안에 에핑이라는 눈먼 노인의 이야기가 들어오는데요. 이것을 마르코가 구술하는 식이고요. 또 에핑의 과거 안에 다른 인물들과 사건들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마르코뿐만 아니라 이 달의 궁전 속 인물들은요.
계속 찾고 이동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답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궁궐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궁궐을 향해 걷는 길, 주인공 마르코의 표현을 빌리자면 늘 꿈꾸어왔던 공허로의 도약, 그 자체가 이 소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폴 오스터의 소설을 읽는 일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작품 달의 궁전을 보는 일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는 일 같고요. 오늘의 문장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에 잠시 생명을 주는 작가의 상상력을 따라가면서 흩어진 우연들이 어떻게 하나의 세계가 되는지 지켜보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소설 외적으로요. 저는 하나 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파리 리뷰에서 이 폴 오스터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그냥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인터뷰어가 자꾸 우연에 관해서 묻거든요. 그러니까 폴 오스터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의 작동 방식을 계속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작가는 자기 소설의 가장 본질적인 작동 방식을 마치 개연성의 문제처럼 계속 설명해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소설 속 장치는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것, 없어서는 안 될 필연, 개연성의 근거 내지는 소설 내부의 논리의 핵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폴 오스터의 우연은 설명되어야 하는 결함이 아니라 이야기가 태어나는 방식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우연 자체가 하나의 질서이자 설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종종 그러하듯이 말이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